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도 10만 원이었어요. 그래도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낯선 한국 땅에서 쓰러졌을 때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쌍둥이라니 정말 기적 같아요. 제 손으로 지은 아이 옷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몰랐어요. 시어머니 사랑 덕분입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거대한 비행기 안 푹신하고 넓은 좌석에 파묻히듯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손등을 연신 쓰다듬으시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을 마주했을 때 저는 결국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어머니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고여있던 평생의 고단함이 사위가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보며 제 심장은 벅찬 감동으로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렇게 화려하고 따뜻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비행기는커녕 기차 한 번 타본 적 없이 그저 하루하루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하며 낡은 재봉틀 앞을 지키던 작고 초라한 아가씨,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나라, 한국이라는 거대한 세상 앞에 덩그러니 놓여 밤새 숨죽여 울며 덜덜 떨던 겁쟁이 시절이 제게도 있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사랑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름은 아이굴입니다. 중앙아시아의 넓고 광활한 땅, 카자흐스탄의 이름 모를 작은 시골 마을이 저의 고향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초원 위로 해가 붉게 떨어지면 낡고 삐걱거리는 나무 문틈 사이로 매서운 모래바람이 사정없이 밀려들어 오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마을에서도 유독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척박한 땅에서 몇 마리 남지 않은 양떼를 몰며 평생을 바치셨지만 혹독한 겨울이 한 번 지나갈 때마다 가축들은 매서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손바닥은 사막에 갈라진 땅바닥처럼 깊게 패여 있었고 흙먼지가 깊게 베인 손톱 밑은 아무리 문질러 씻어도 하얗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역시 밤낮 없이 낡은 물레를 돌리고 이웃집의 허드렛 일을 도우며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이셨습니다. 어머니의 굽은 등은 마치 삶의 무거운 바위를 평생 짊어진 것처럼 애처로웠고 찬물에 부르튼 손등은 겨울이면 붉게 갈라져 쓰라린 상처를 남기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한숨을 덜어드리고 싶어 어린 나이부터 마을의 작은 봉제 공장에 나가 재봉틀을 밟았습니다. 매캐한 먼지가 폐부 깊숙이 찌르는 어둡고 좁은 공장 안에서 저는 하루 12시간 넘게 뻣뻣한 천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발목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서 받는 돈은 한국 돈으로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땔감과 밀가루 몇 포대를 사고 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부모님께 변변한 새 옷 한 벌 사드리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한스러워 밤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제 유일한 낙은 낡은 창문 너머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언젠가 우리 가족도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잠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쳇바퀴 돌듯 무채색으로 흘러가던 제 인생에 마치 기적처럼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11월의 어느 늦은 오후, 살을 에이는 듯한 매서운 칼바람이 공장 앞 공터를 휩쓸고 지나가던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작은 무역회사의 파견 직원이었던 준호 씨는 길을 잃고 얼어붙은 거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었지만 낯선 추위에 익숙하지 않은 듯 그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장갑조차 끼지 않은 맨손은 벌겋게 얼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매서운 돌풍에 그가 들고 있던 낡은 서류 가방이 펄럭이며 열렸고 수십 장의 종이들이 하얀 눈밭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당황하여 허둥지둥 맨손으로 얼음장 같은 눈밭을 파헤치는 그의 낯선 뒷모습을 본 순간 저는 홀린 듯이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꽁꽁 언 손끝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 속에 파묻힌 종이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낯선 이방인과 눈이 마주친 그 찰나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서툴고 낯선 억양의 카자흐스탄어로 연신 고맙다고 더듬거리며
말하는 그의 맑은 눈빛은 제가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사람보다 따뜻하고 다정했습니다. 그는 고마움의 표시라며 자신의 주머니에서 작고 네모난 핫팩 하나를 꺼내 제 차가운 두 손에 조심스레 쥐어주었습니다. 난생 처음 만져보는 스스로 뜨겁게 열을 내는 신기한 물건의 온기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손바닥을 타고 심장 깊은 곳까지 찌릿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 씨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공장 근처를 찾아왔습니다. 말이 완벽하게 통하지 않아 번역기 어플에 더듬거리는 기계음에 의존해야 했지만 우리는 조심스러운 눈빛과 옅은 미소만으로도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화려한 선물이나 달콤한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언손을 녹이라며 건네주던 따뜻한 차 한 잔, 거칠게 상한 제 손가락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던 촉촉한 눈망울, 무엇보다 저의 부모님을 뵐 때마다 낡은 흙바닥에 엎드려 깎듯이 큰절을 올리며 깊은 존경을 표하던 그 진실한 태도는 제 굳게 닫힌 마음의 벽을 허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도 결코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아 성실하게 저축하며 살아가는 평범하고 소박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의 곁이라면 평생 가난한 단칸방에 살아도 마음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일 수 있겠다고 말입니다. 부모님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멀리 타국으로 떠나는 딸을 걱정하셨지만 준호 씨가 부모님의 거친 두 손을 꽉 잡고 보여준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은 그 어떤 화려한 맹세보다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몇 번의 계절이 바뀌고 저는 마침내 사랑하는 그의 거친 손을 꽉 잡고 난생 처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구름을 뚫고 도착한 한국의 모습은 제가 평생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눈부신 조명과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그리고 끝없이 솟아올라 하늘을 가리고 있는 유리 빌딩들은 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이라는 낯선 항구 도시는 짭조름한 바다 냄새와 역동적인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화려함 이면에는 숨이 턱 막힐 듯한 차가운 현실이 높다란 장벽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마련한 첫 신혼집은 가파른 언덕길을 한참 동안 숨가쁘게 올라가야 겨우 나오는 작고 오래된 빌라였습니다.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것 같은 좁은 방 하나와 한 사람이 겨우 서 있을 만한 작은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넓디 넓은 초원에서 평생을 살아온 제게 창문을 열어도 앞집의 잿빛 콘크리트 벽만 답답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작은 공간은 묘한 위축감과 갑답함을 주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따라간 한국의 대형마트는 저에게 거대한 문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가지런히 진열된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의 가격표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뒤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탐스럽게 붉은 빛을 띠는 커다란 수박 한 통의 가격은 제가 고향 공장에서 일주일 내내 피땀 흘려 재봉틀을 돌려야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큰돈이었습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싱싱한 딸기 한 팩을 무심코 들었다가 그 숫자에 놀라 흠칫 손을 떨며 조심스레 제자리에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너무나 무섭도록 빨랐고 매 순간 치열하게 경쟁하듯 바쁘게 살아가는 이 화려하고 차가운 도시 속에서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한없이 초라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어라고는 서툰 인사말 몇 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제가 과연 이 엄청난 속도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그에게 짐이 되지 않고 버텨낼 수 있을지 밤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여 소리 죽여 얇은 이불깃을 적시곤 했습니다. 남편이 꼭두 새벽부터 출근하고 텅 빈 좁은 방에 홀로 남아 윙윙거리며 힘겹게 돌아가는 낡은 냉장고. 소리를 들을 때면 뼛속까지 시린 지독한 고립감과 향수병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굳게 닫혀있던 저희 집 낡은 현관문에 조심스럽고 둔탁한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라곤 남편뿐이었기에 저는 겁먹은 작은 동물처럼 잔뜩 움츠러든 채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양손에 금방이라도 터질 듯 무거운 천 보따리를 가득 든 시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서 계셨습니다.
본국에서 가끔 보았던 한국 드라마 속의 무섭고 매정한 시어머니의 뾰족한 모습을 상상하며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린 저에게 어머니는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으며 환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스웨터 위로 작은 체구가 드러났지만 그 곁에서 뿜어져 나오는 넉넉한 기운은 시리도록 추웠던 제 마음의 방안을 봄 햇살처럼 온기로 가득 채우는 듯 했습니다. 서툰 손짓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오신 어머니는 거친 바닥에 주저앉아 겹겹이 묶인 보따리를 정성스레 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뽀얀 쌀밥과 붉은 양념이 먹음직스럽게 배어든 배추김치,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맡아보는 구수하고 깊은 냄새의 찌개가 펄펄 끓고 있는 무거운 뚝배기가 조심스레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칠고 주름진 손을 뻗어 제 차가운 두 손을 덥석 감싸주셨습니다. 순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제 고향에 계신 친정어머니의 손바닥처럼 투박하고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그 익숙하고 시린 촉감에 저도 모르게 왈칵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우리의 언어는 전혀 달랐지만 제 마른 어깨를 가만히 다독이며 연신 밥숟가락 위에 두툼하게 붙여낸 계란말이와 고기 반찬을 산더미처럼 올려주시는 어머니의 깊은 눈빛은 세상 그 어떤 언어보다 명확한 위로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없이 차갑게만 느껴졌던 방바닥이 어느새 한국 특유의 온돌 보일러 온기로 인해 언등어리를 녹일 듯이 따끈하게 달아올랐고 제 앞에는 어머니의 평생의 정성이 깃든 소박하지만 위대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떠넣은 뜨거운 찌개 국물 한 숟가락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순간 짭조름하면서도 뭉클한 그 깊은 맛이 낯선 타국에서 겹겹이 쌓여있던 팽팽한 긴장감과 뾰족한 두려움을 한순간에 사르르 녹여내렸습니다. 밥을 씹다 말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는 저를 시어머니는 아무런 나무람이나 질문 없이 그저 당신의 품으로 묵묵히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까슬까슬한 어머니의 옷깃에서는 햇볕에 며칠을 바싹 말린 듯한 포근한 이불, 냄새와 된장찌개의 구수한 잔향이 섞여났습니다. 그날 밤 따끈하게 데워진 온돌방 바닥에 몸을 뉘이고 곤히 잠든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면 저는 처음으로 이 거대하고 복잡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통하지 않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온 외국인 며느리를 위해 새벽 이슬을 맞으며 시장을 돌고 불 앞에서 정성껏 끓여낸 그 따뜻한 찌개 한 그릇. 그 속에는 낯선 이방인의 얼어붙은 심장마저 다시 뛰게 만드는 묵직하고 거대한 한국인 특유의 정이라는 마법이 녹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숲 한가운데 덩그러니 버려진 줄만 알았던 제게 이렇게 조건 없이 저를 안아주고 밥 한 술 더 먹이려 애쓰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앞으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낯선 땅에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겠다는 단단한 용기가 눈물 젖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그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의 온기가 밤새 제 차가운 핏줄을 타고 흐르며 꽁꽁 얼어붙었던 두려움을 녹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눈을 뜬 저는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서늘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얇은 이불을 덮고 세상 모르게 곤히 잠든 남편의 지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토록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이 거대하고 낯선 나라에서 저는 결코 연약한 이방인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고향 카자흐스탄의 낡고 삐걱거리는 집에서 매서운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하루 종일 뻣뻣한 양털을 깎고 낡은 물레를 돌리시던 늙은 부모님의 거칠게 갈라진 두 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가난이라는 무거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숨을 쉬시던 부모님께 넉넉하고 따뜻한 노후를 선물하고 싶었고 저를 조건 없이 품어준 시어머니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하는 남편의 무거운 어깨를 가벼워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낡고 해진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매고 아직 어스름이 짙게 깔린 부산의 가파른 언덕길을 내달리듯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찌르듯 밀려왔지만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 같은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공단이 밀집해 있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와 기계 돌아가는 둔탁한 소음이 가득한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다 제 눈에 들어온 곳은 쉴 새 없이 거대한 화물차가 드나드는 커다란 의류봉제 공장이었습니다. 고향의 작은 마을에서 어릴 적부터 수없이 재봉틀을 밟았던 제게 그나마 가장 익숙하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공장 내부는 수백 대의 재봉틀이 뿜어내는 굉음과 공기 중에 뽀얗게 날아다니는 미세한 천먼지로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무뚝뚝한 표정의 공장 관리자는 덩치도 작고 한국말도 서투른 저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작업대 위에 뒹굴고 있던 두꺼운 겨울용 청바지 원단 조각을 집어들고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수만 번도 더 반복했던 그 익숙한 감각을 떠올리며 미친 듯한 속도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르륵 거리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두꺼운 원단이 제 손끝을 빠져나가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직선으로 단단하게 박음질되는 모습을 보고서야 관리자는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제 치열하고도 고단한 한국에서의 진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일은 고향 마을의 여유로운 수작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밝은 백색 형광등, 아래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는 단 1초의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토해내는 엄청난 양의 두꺼운 겨울 코트와 무거운 청바지 더미들이 제 자리로 끝없이 밀려들었고 저는 마치 감정이 없는 하나의 기계 부품이 된 것처럼 오직 앞만 보며 재봉틀에 매달렸습니다. 두꺼운 원단을 억지로 밀어넣다 보면 굵고 날카로운 바늘이 빗나가 제 여린 손가락 피부를 뚫고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하얀 손뭉치 위로 뚝뚝 떨어질 때면 원단에 얼룩이 질까봐 비명을 지르지도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고 급하게 헝겊으로 상처를 칭칭 동여매고는 다시 페달을 밟아야만 했습니다. 미세한 합성 섬유먼지가 콧구멍과 목구멍에 하얗게 들러붙어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 14시간 이상 딱딱하고 등받이 없는 둥근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허리를 굽힌 채 일하다 보니 퇴근할 무렵이면 척추, 뼈마디가 통째로 부서져 내리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밤늦게 파김치가 되어 가파른 빌라 언덕을 기어오르듯 올라가면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웠고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는 터질 듯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도 결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악몽처럼 힘들고 고단했던 한 달이 훌쩍 지나고 드디어 제 생애 첫 한국 공장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기계 전원을 끄고 휴게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의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200만 원. 1, 10백, 1000만, 10만, 100만. 저는 믿을 수 없어 눈을 비비고 다시 그 숫자를 세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좁고 먼지 구덩이 같던 봉제 공장에서 한 달 내내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하고 받았던 돈의 무려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거금이 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고향에서라면 먹지도 입지도 않고 무려 3년을 꼬박 모아야만 겨우 만져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터질 듯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좁은 화장실 칸으로 달려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저는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기름때가 새까맣게 낀 거친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에 있는 우리 집의 낡아빠진 지붕을 새로 올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마다 추위에 덜덜 떨며 밤을 새우시던 부모님께 최고급 양털 코트를 사드리고 넉넉한 땔감을 쌓아드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그 마법 같은 숫자는 제게 쏟아지던 모든 육체적 고통과 타지에서의 서름을 단숨에 씻어내리는 강력한 진통제이자 더 깊고 뜨거운 욕망을 불태우는 거대한 불씨가 되었습니다. 첫 월급의 그 짜릿하고 벅찬 감동을 맛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돈을 버는 무자비한 기계처럼 일에 미친 듯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나고 다른 직원들이 녹초가 되어 퇴근을 서두를 때도 저는 자진해서 공장에 남아 야간 잔업을 도맡았습니다. 주말에도 단 하루의 휴일조차 반납한 채 특근을 자청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원단들과 씨름했습니다. 식비조차 아까워 점심시간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굳은 식빵 조각이나 차갑게 식어 빠진 삼각김밥 하나로 대충 허기를 때운 채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평생 누려보지 못한 최고의 호강을 시켜드리겠다는 간절한 목표와 낡고 좁은 이 산동네 빌라를 벗어나 사랑하는 남편과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번듯하고 따뜻한 새 아파트로 모시겠다는 굳은 결심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무식할 정도의 억척스러운 집착은 시댁 식구들의 깊은 근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정이 다 된 늦은 시간 눈밑이 퀭하게 파이고 뺨이 반쪽이 되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볼 때면 남편 준호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굳은 살이 박이고 바늘에 찔려 엉망진창이 된 제 발등을 자신의 따뜻한 품에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적신 수건으로 밤새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그의 눈동자에는 언제나 물기가 촉촉하게 서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파르고 미끄러운 언덕길을 숨을 헐떡이며 올라오실 때마다 어머니의 양손에는 항상 묵직한 보온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밤새 가마솥 앞을 지키며 핏물을 빼고 푹 고아낸 뽀얀 사골 국물이나 귀한 한약재를 듬뿍 넣고 달인 보약들을 제 앞에 억지로 밀어놓으시며 굵은 주름이 깊게 팬 거친 손으로 제 앙상한 손목을 꽉 부여잡으셨습니다. 아가, 내 예쁜 며느리야, 돈이 다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내 몸을 깎아먹다가는 큰일 난다. 제발 내 소원이니 하루라도 푹 쉬어라. 어머니는 애가 타는 목소리로 눈물을 글썽이며 통사정하셨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절절한 마음에 목구멍이 뜨거워지고 코끝이 찡해졌지만 저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카자흐스탄에서 온 튼튼한 여자예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더 모으면 우리 다 같이 크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마주 잡으며 안심시키려 애썼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새벽 이슬을 맞으며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다시 무거운 공장 문을 열었습니다.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돈을 확인하는 순간만큼은 찢어질 듯한 허리 통증도 바늘에 찔린 상처의 쓰라림도 마법처럼 잊혀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육체라는 것은 강철로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무리하게 혹사당한 제 몸은 서서히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징후를 느낀 것은 유난히 잔업이 많아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던 어느 늦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려는데 눈꺼풀 위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도저히 눈이 떠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천장이 빙글빙글 돌며 극심한 어지럼증이 파도처럼 밀려왔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급히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통을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쏟아냈습니다.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가 타는 듯이 쓰라렸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쓰디쓴 노란 위액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공장의 싸구려 윤활유 냄새가 그날따라 유독 코를 찌르며 역겹게 느껴졌고 점심시간에 나온 제육볶음의 매콤한 냄새조차 맡기 힘들 정도로 비위가 심하게 상했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분해되는 듯한 지독한 근육통과 함께 으슬으슬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심각한 경고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저 최근 들어 잠을 너무 못 자서 과로가 겹친 탓이겠지. 아니면 매운 한국 음식에 위장이 탈이 난 모양이다 라며 스스로를 억지로 합리화했습니다. 약국에 들러 가장 강하다는 독한 진통제와 위장약을 사서 물도 없이 마른 침으로 꿀꺽 삼키고는 다시 무거운 재봉틀 앞에 앉아 이를 악물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 구역질이 올라올 때마다 허벅지를 세게 꼬집으며 정신을 차리려 발버둥 쳤고
핑그르르 도는 어지럼증을 쫓아내려 차가운 수돗물로 수십 번이나 얼굴을 거칠게 씻어냈습니다. 고향 부모님의 낡은 집이 눈앞에 아른거렸고 땀 흘려 일하는 남편의 등허리가 떠올라 결코 여기서 쓰러질 수 없다고 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나 제 헛된 고집과 오만함이 무너져 내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납품 기일이 촉박해 공장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던 수요일 늦은 오후였습니다. 수백 대의 재봉틀이 미친 듯이 돌아가며 뿜어내는 기계 열기와 텁텁한 미세먼지가 공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쉼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 위로 산더미 같은 겨울용 코트들이 제 앞으로 쏟아져 내렸고 저는 기계처럼 손을 놀려 원단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던 밝은 백색, 형광등 불빛이 기괴하게 일그러지며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강하게 감았다 떴지만 오히려 주변의 사물들이 형태를 잃고 흐물흐물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귀청을 찢을 듯 시끄럽게 울려 퍼지던 재봉틀의 드르륵거리는 소음이 마치 물속에 깊이 잠수했을 때처럼 아주 멀고 웅장하게 메아리치며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던 매캐한 먼지, 덩어리가 기도를 꽉 틀어막은 것처럼 도무지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등줄기에서 시작된 차가운 식은땀이 순식간에 온몸을 흠뻑 적시며 낡은 작업복을 차갑게 휘감았습니다. 뱃속이 미친 듯이 요동치며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토해낼 것 같은 극심한 구역질이 식도를 타고 거칠게 치받고 올라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를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에 저는 저도 모르게 재봉틀 위에 올려두었던 두 손을 허공으로 허우적거렸습니다. 제발 진정하자, 물 한 모금만 마시면 나아질 거야.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며 딱딱한 의자에서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닿은 제 두 발은 마치 진흙탕 속에 깊이 빠진 것처럼 한 발짝도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뼈와 근육에서 순식간에 힘이 쫙 빠져나가며 몸무게가 종이장처럼 가볍게 느껴지는 끔찍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했습니다. 눈앞에 수많은 옷더미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동료들의 모습이 새카만 어둠 속으로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삐 하는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이명소리가 머릿속을 날카롭게 찢어놓는 순간 세상이 수백 바퀴를 미친 듯이 회전하며 뒤집혔고 차갑고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이 제 얼굴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제 몸이 무거운 쇳덩이처럼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찰나 누군가 날카롭게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흐릿한 비명소리를 끝으로 저는 깊고 어두운 심연의 늪으로 완전히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흐릿한 의식을 강타한 것은 코 점막을 날카롭게 찌르고 들어오는 서늘하고 독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마치 천근만근 무거운 무쇠 덩어리를 얹어놓은 듯 도무지 떠지지 않는 눈꺼풀을 안간 힘을 쓰며 힘겹게 밀어 올리자 창백하고 눈이 시리도록 밝은 하얀색 형광등 불빛이 제 연약한 망막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머릿속은 거대한 쇠종이 울리는 것처럼 웅웅거렸고 핏기가 싹 가시어 투명할 정도로 창백해진 제 얇은 손등 위로는 뾰족하고 차가운 은빛 주삿바늘이 깊숙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관을 타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액이 제 핏줄 속으로 쉴 새 없이 밀려 들어오며 전신에 오한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맞지 않아 일렁이는 물결처럼 흔들리고 탁한 시야 너머로 익숙하고 투박한 실루엣. 두 개가 다급하게 제 환자 침대 위로 엎드리는 것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거칠게 몰아쉬는 숨소리 사이로 짐승처럼 헐떡이는 억눌린 흐느낌이 고막을 둥둥 울리며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시야가 조금씩 맑아지며 제 눈동자에 맺힌 것은 끈적한 식은땀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형편없이 일그러진 남편 준호 씨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옆에서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길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퍽퍽 둔탁한 소리가 나도록 내리치며 오열하고 계신 시어머니의 구분 등이 보였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중년의 선생님이 굳고 심각한 표정으로 빳빳한 종이 차트를 들여다보며 제 침대 곁으로 무겁게 걸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차가운 금속 태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은 차분했지만 병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팽팽하게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는 거친 손으로 주머니에서 낡은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 어플리케이션을 켰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입술이 천천히 열리고 알 수 없는 한국어 단어들이 공기 중으로 무겁게 흩어졌습니다. 이내 번역기의 건조하고 기계적인 금속성 음성이 숨막히는 침묵을 갈기갈기 찢으며 병실 안을 울렸을 때 저는 제 가슴속 심장이 그대로 멈추어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임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심장이 뛰고 있는 쌍둥이네요. 하지만 산모의 영양 상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하고 극심한 육체적 과로로 인해 하마터면 오늘 귀한 두 생명을 모두 잃을 뻔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수적입니다. 쌍둥이. 쌍둥이라는 낯설고도 경이로운 세 글자가 제 귓바퀴를 강하게 때리고 뇌리 깊숙한 곳에 콱 박히는 순간 제 폐를 채우고 있던 모든 산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듯 숨이 턱 막히며 눈앞이 새하얗게 전멸했습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카자흐스탄의 모래바람 부는 흙바닥에서 구르다 한국으로 건너온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초라한 이방인인 제게 하늘이 무려 2명의 천사를 한꺼번에 품에 안겨주셨다는 엄청난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과 형용할 수 없는 벅찬 감동에 휩싸여 멍하니 허공의 회색 먼지만 응시하고 있던 찰나. 시어머니가 제 침대맡의 차가운 타일 바닥으로 털썩 무너지듯 주저앉으셨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한 새끼야, 돈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다고 내 뱃속에 내 귀한 핏줄을 둘이나 품고 먼지 구덩이에서 뼈를 깎았어.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이 어린 것을 사지로 몰았어. 어머니의 거칠고 굵은 주름이 겹겹이 팬 두 손이 제 창백한 뺨을 감싸주었고 어머니의 펄펄 끓는 듯 뜨거운 눈물이 굵은 빗방울처럼 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남편 역시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제 차갑게 식은 발등에 연신 뜨거운 입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고자 미친 듯이 재봉틀 페달을 밟으며 제 살을 깎아먹던 지난날의 억척스러움이 저를 이토록 끔찍하게 아껴주는 가족들의 가슴에 시퍼런 멍을 들게 했다는 사실에 저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넓은 어깨를 끌어안고 병실이 떠나가라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위급한 고비를 넘기고 일반 산부인과 병실로 옮겨진 후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마치 구름 위 천국에 온 것 같은 황홀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척박한 카자흐스탄의 시골 마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쾌적한 온도와 코끝을 스치는 은은하고 향긋한 꽃내음, 디퓨저 냄새가 팽팽하게 곤두서 있던 신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주었습니다. 폭신하고 두툼한 최고급 하얀 구스 이불이 덮인 전동 환자 침대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제 몸의 굴곡에 맞춰 가장 편안한 각도로 소리 없이 부드럽게 휘어졌습니다. 벽면에 부착된 커다란 화면을 통해 뱃속에 있는 우리 쌍둥이들의 힘찬 심장, 박동 소리가 쿵쿵 일정한 리듬을 타며 병실 안을 꽉 채울 때마다 남편은 핏발 선눈으로 제 손을 부여잡고 감격의 굵은 눈물을 연신 훔쳐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가장 경악하게 만든 것은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내민잡고 네모난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의 분홍색 플라스틱 조각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하고 눈부신 나라는 쌍둥이를 임신한 외국인 며느리인 제게조차 어마어마한 금액의 진료비를 국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수술비가 없어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도 병원 문턱조차 밟아보지 못하고 차가운 흙바닥 골방에서 홀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어가는 가난한 산모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부터 필수 영양제 수액 투여 그리고 훗날 태어날 아이들의 예방접종까지 작은 분홍색 카드 한 장으로 모두 무료에 가깝게 해결할 수 있다는 간호사 선생님의 상냥한 설명은 제게 단순한 경제적 안도감을 넘어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타국 땅에 대한 무한한 경외심과 깊은 감사함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무사히 퇴원 절차를 밟고 언덕 위 낡은 빌라로 돌아온 날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철통 같은 애정 어린 감시 아래
좁은 방 안에 완벽하게 갇힌 온실 속 화초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삭막한 공장으로 젠걸음을 치던 제 낡은 검은색 운동화는 신발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었고, 뻣뻣하고 무거운 겨울 원단을 만지느라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여 거칠어졌던 제 두 손에는 이제 따뜻하게 데워진 찜질팩과 미끈거리는 보습 핸드크림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동이 트기도 전에 시끌벅적한 수산시장에 나가 펄떡이는 싱싱한 생선과 비릿하고 짠 바다 냄새를 가득 머금은 새파란 미역을 한아름 사오셨고, 온종일 비좁은 부엌에 불타오르는 가스레인지 앞을 지키며 뽀얗고 진한 국물이 우러날 때까지 정성껏 산모용 특제 보양식을 끓여내셨습니다. 매 끼니 식사 시간이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온갖 산의 진미와 귀한 고기 반찬들을 제 입에 직접 숟가락으로 떠 넣어주시며, 내 예쁜 새끼 뱃속에 둘이나 들었으니 배 터지게 많이 먹고 살 좀 쪄야 한다며 제 앙상하게 마른 등을 쉴 새 없이 다독이셨습니다. 남편 준호 씨 역시 고된 파견 근무를 마치고 퇴근에 돌아오면 본인의 피곤한 기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제 퉁퉁 부어오른 무거운 종아리를 따뜻한 아로마 입욕제를 푼 물에 담가 밤이 깊도록 주물러 주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뼈마디가 통째로 부서질 듯 쑤셔오던 육체의 고통이 눈 녹듯 잦아들며, 꿀처럼 달콤하고 나른한 휴식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10살 무렵부터 좁고 어두컴컴한 공장 바닥에 앉아 하루도 쉬지 않고 맹렬하게 재봉틀 페달을 밟아왔던 뼛속까지 노동자인 제게 멍하니 천장 벽지 무늬만 바라보며 하루 온종일 시간을 죽이는 일은 점차 좀이 쑤시고 견디기 힘든 지독한 고문으로 변해갔습니다. 늦은 오후 텅 빈 방 안에 홀로 누워 창문 틈새로 비스듬히 새어들어오는 황금빛 햇살, 기둥 속에서 미세한 먼지 알갱이들이 춤추는 것을 멍하니 세어보고 있노라면 제 몸속에 흐르는 치열한 생존의 피가 펄펄 끓어오르며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싶다는 강렬한 갈증이 목구멍 끝까지 턱턱 차올랐습니다. 무식하게 몸을 혹사시켜 공장식 돈을 벌어 가족을 호강시켜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이 아니라 단지 제 거칠고 투박하지만 섬세한 손끝이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창조의 짜릿한 감각을 다시 일깨우고 싶은 순수한 장인의 본능적인 열망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지루함이 극에 달해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던 어느 나른하고 고요한 목요일 오후,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 방구석 틈새에 박혀있던 낡고 커다란 가죽 여행용 가방의 지퍼를 지익 소리가 나게 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낯선 한국 땅으로 떠나오던 마지막 날,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몰래 가방 밑바닥에 챙겨주셨던 제 낡은 반짓고리 나무 상자가 가방 한 구석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고 달아 반질반질해진 작은 나무 상자 뚜껑을 열자 익숙하고 퀴퀴한 고향 초원의 흙먼지 냄새와 오래된 무명실 특유의 마른 냄새가 훅 끼치며 콧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이 바랜 알록달록한 헝겊 조각들과 크고 작은 예리한 바늘들, 그리고 어머니가 먼 옛날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오셨다는 다채롭고 눈이 부시게 화려한 색상의 천년 명주실 타래들이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한 구석에 남편이 의류 수거함에 버리려고 대충 모아둔 옷가지 더미 속에서 직물 질감이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색이 눈처럼 고운 최고급 하얀색 옥양목 셔츠 하나를 조심스레 골라 빼냈습니다. 매연 냄새가 진동하는 공장에서처럼 무지막지하게 빠르고 거친 기계식 모터 재봉틀이 아니라 오직 작고 뾰족한 쇠바늘 한 개와 얇은 명주실 한 가닥에 제 모든 신경과 감각을 온전히 쏟아붓는 극강의 수작업이었습니다. 서늘한 가위날로 셔츠의 넓은 등판을 쓱싹쓱싹 과감하게 잘라내어 다리미로 주름 없이 빳빳하고 깨끗하게 다림질을 한 뒤, 저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뱃속에 꼬물거리는 두 명의 천사를 상상하며 아주 작고 앙증맞은 베네 쩌고리의 입체적인 형태를 눈대중만으로 오차없이 완벽하게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각거리는 옥양목 직물의 부드럽고 차가운 촉감이 굳은 살 박인 제 민감한 손끝에 닿는 순간
완전히 잊고 지냈던 수십 년 세월의 예리한 감각들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뇌리를 스치고 번쩍 깨어났습니다. 단순히 밋밋한 흰 천을 이리저리 꿰매어 흔한 아기 옷의 형태를 만드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 피 속에 도도하게 흐르는 유목민의 강렬하고 역동적인 피가 뜨겁게 끓어오르며 새하얀 여백 위로 카자흐스탄 전통의 화려하고 매혹적인 기하학적 문양들을 아로새기고 싶다는 예술가적 충동이 저를 온통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보석처럼 가장 붉고 선명한 명주실을 가느다란 바늘 귀에 단번에 꿰어 넣었습니다. 은빛 바늘이 팽팽하게 당겨진 하얀 옥양목 천을 날카롭게 뚫고 들어갈 때마다 미세하게 들려오는 툭툭 하는 마찰음은 제 흥분한 심장, 박동수와 완벽하게 일치하며 고요한 방안에 경쾌하고 속도감 있는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피처럼 붉은색과 심연의 바다 같은 푸른색 그리고 태양보다 눈부신 황금색. 명주실이 제 유연한 손목의 부드러운 스냅을 따라 캠퍼스 같은 천 위를 춤추듯 날아다니며 얽히고 설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차가운 공장에서의 무의미하고 맹목적인 기계. 노동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생명을 불어넣는 완벽한 창조의 희열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카자흐스탄의 광활한 바람 부는 초원을 상징하는 유려하고 부드러운 곡선. 무늬와 뜨거운 생명력을 의미하는 강렬하고 복잡한 십자수 패턴이 평범하기 짝이 없던 흰색. 베네저고리의 앙증맞은 소매 끝과 동정 언저리에 찬란하고 기품 있게 피어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해가 뜨고 지는 것조차 완전히 잊은 채 목덜미가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오고 안구 건조증으로 시야가 뿌옇게 흐려질 때까지 시금전폐하고 바느질에만 미친 듯이 몰두한 지 꼬박 사흘째 되던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손끝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우리 쌍둥이들의 베네저고리. 두 벌이 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자태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투박하고 상처투성이인 제 거친 손에서 탄생했다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압도적인 기품을 자랑하는 자수 문양들이 새하얀 바탕 위에서 당장이라도 나비처럼 날아오를 듯 엄청난 생동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한복의 단아하고 절제된 여백의 미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이국적이고 폭발적인 색채가 기적처럼 절묘하게 어우러진 베네저고리는 단순한 신생아용 방한복을 뛰어넘어 당장 박물관 유리 장식장의 전시에도 손색이 없을 만큼 경이롭고 아름다운 하나의 마스터피스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 벅찬 성취감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에 휩싸여 저도 모르게 완성된 두 벌의 옷을 제 둥글게 부른 가슴에 꽉 품어 안고 바보처럼 빙글에 황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저히 이 눈부시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저 혼자만 보기에는 아까워 누군가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소박하고 순수한 마음에 저는 서툰 한국어 실력으로 겨우 배운 낡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조심스레 켰습니다.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이 비스듬히 가장 맑게 들어오는 거실 창가 바닥에 깨끗한 담요를 깔고 그 위에 베네저고리 두 벌을 박물관 큐레이터처럼 정성스럽고 가지런히 펼쳐놓은 뒤 숨을 꾹 참고 흔들림 없이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임산부들과 초보 엄마들이 모여 소소한 육아 일상을 공유하는 맘카페 성격의 지역. 소셜미디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우리 예쁜 쌍둥이들을 위해 태어나서 처음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본 전통 옷입니다. 라는 짧고 띄어쓰기도 엉망인 삐뚤빼뚤한 소개. 글과 함께 필터도 적용하지 않은 날 것의 사진을 쑥스럽게 업로드했습니다. 단지 댓글창에 달릴 예쁘네요, 축하합니다 같은 이웃들의 따뜻한 칭찬. 몇 마디만을 소박하게 기대했던 저의 이 작고 충동적인 행동이 앞으로 제 가난했던 인생을 통째로 뒤바꿔 놓을 거대한 부에 태풍의 눈이 될 줄은 업로드 버튼을 누르던 찰나에는 꿈속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방바닥에 대충 던져놓은 채 며칠 동안 굽어있던 뻐근한 허리뼈를 주먹으로 툭툭 두드리며 마른 목을 축이려 부엌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주전자 가득 담긴 보리차를 펄펄 끓이고 있던 바로 그 평화로운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거실 방 안의 나른한 공기를 신경질적으로 날카롭게 찢으며 방바닥에 엎어져 있던 제 낡은 스마트폰이 마치 발작을 일으키듯 미친 듯이 연속적으로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징거리는 둔탁하고 묵직한 내장 모터. 소리와 함께 검은 화면이 눈부신 백색광을 뿜어내며 쉴 새 없이 번쩍거렸고, 연이어 띠링띠링띠링 하는 경쾌하고 날카로운 알림음이 여름철 폭우처럼 맹렬하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고장이라도 난 줄 알고 당황한 제가 가스불을 황급히 끄고 거실로 허둥지둥 달려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진동하는 기계를 집어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제 까만 눈동자는 믿을 수 없는 경악으로 수백 배 확장되었고,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환희와 아찔한 현기증에 목이 메어 도무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맙소사 사진 보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거 도대체 시중 어느 백화점 브랜드에서 사신 건가요? 아니 뭐라고요? 기계가 아니라 진짜 직접 손으로 바느질해서 만드신 거라고요. 말도 안 돼. 저 유니크한 자수 디자인으로 다음 달 태어날 우리 아기 백일복 세트도 맞춤 제작해 주실 수 있나요? 디자인비 수공비 10만 원. 아니 부르시는 대로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당장 지금 일시불로 입금할 테니 제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저에게 가장 먼저 팔아주세요. 연이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수백 개의 폭발적인 구매 문의 및 맞춤 주문. 예약 다이렉트 메시지와 실시간으로 팝업창을 띄우며 울려 퍼지는 모바일 뱅킹 선입금 알림음이 쥐죽은 듯 고요했던 제 낡은 빌라 방 안의 공기를 뜨겁게 가득 채우며 차갑고 눈물겨운 육체 노동으로만 점철되었던 제 고단한 인생 무대 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하고 찬란한 황금빛 돈방석의 서막이 활짝 오르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웅장한 축포처럼 화려하게 터져 올랐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위로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는 주문 예약 메시지와 입금 알림음은 좁고 낡은 산동네 빌라 거실의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길 때마다 화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르스름한 불빛이 제 붉게 상기된 뺨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메마르고 척박한 시골 마을에서 평생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양떼를 몰며 낡은 물레를 돌리시던 늙은 부모님의 거칠게 갈라진 두 손이 떠오르는 순간 억눌려 있던 뜨거운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단지 우리 예쁜 쌍둥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 하나로 밤낮 없이 바늘 끝에 매달렸던 저의 작고 소박한 정성이 이토록 거대하고 찬란한 부위. 태풍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을 도저히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남편 준호 씨는 다니던 파견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저의 전통 자수 아기 옷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미세먼지를 마시며 뼈가 부서지도록 재봉틀을 밟아 한 달에 200만 원을 쥐고 짐승처럼 오열했던 과거가 무색하게 이제 제 통장 잔고의 앞자리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부의 축적이 현실이 되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장 먼저 가파른 언덕길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던 낡고 습한 빌라를 떠나 부산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운대의 넓고 햇살 가득한 고급 신축 아파트로 이삿짐을 쌌습니다. 무거운 쇳소리를 내던 녹슨 대문 대신 손가락만 가볍게 스쳐도 부드러운 전자음을 내며 열리는 최신식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내리는 황금빛 태양. 광선이 천연 대리석 바닥에 부딪혀 눈부시게 반짝였습니다. 매캐한 곰팡이 냄새 대신 은은하고 향긋한 새집 특유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고 겨울이면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방바닥은 보일러를 약하게 틀어놓아도 온몸이 녹아내릴 듯 훈훈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빳빳하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가죽 소파를 주름진 손으로 연신 쓰다듬으시며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다. 우리 집에 하늘이 내린 보물이 굴러들어왔다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우셨습니다.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의 완벽한 환경 속에서 저는 지독했던 육체적 과로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고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건강한 상태로 뱃속의 쌍둥이들을 품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따뜻한 봄 기운이 아파트 베란다 창틀에 내려앉을 무렵 드디어 제게 산통이 찾아왔습니다.
허리를 날카로운 톱으로 끊어내는 듯한 극심한 진통의 핏발. 선눈으로 남편의 머리채를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긴급한 시간들이 지나고 눈이 시리도록 밝은 수술실의 무영등 불빛 아래에서 마침내 2명의 천사가 세상에 첫 숨을 토해냈습니다. 응애 응애 하는 작고 가냘프지만 생명력 넘치는 핏덩이들의 울음소리가 차가운 수술실 타일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는 순간 저는 마취 기운에 몽롱해진 정신 속에서도 굵은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복실로 갓난아기들을 안고 들어오신 시어머니의 낡고 투박한 손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핏물이 채 가시지 않은 붉은 아기들의 연약한 뺨에 당신의 주름진 얼굴을 조심스레 비비며 내 핏줄들 장하다, 내 며느리 고생했다며 병실이 떠나가라 대성통곡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저와 남편 역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이들의 몸에서는 달콤하고 따뜻한 우유 냄새와 뽀송뽀송한 솜니불 냄새가 섞여났고 그 경이로운 냄새는 제 영혼 깊은 곳에 남아있던 이방인으로서의 서러움과 외로움을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산후조리를 완벽하게 마치고 뽀얀 피부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쌍둥이들이 새 아파트의 넓은 거실, 매트 위를 평화롭게 기어다니기 시작할 무렵 저는 남편의 커다란 손을 꽉 맞잡고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거대한 계획을 조심스레 실행에 옮겼습니다. 카자흐스탄의 끝없는 초원에서 척박한 모래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평생 단 한 번도 고향 마을을 벗어나 본 적 없으신 늙고 쇠약한 부모님을 위해 한국행 최고급 1등석, 비행기 티켓과 아시아 바다를 누비는 초호화 럭셔리 크루즈 여행 상품을 예약한 것입니다. 낡은 물레를 돌리느라 굽은 어머니의 등과 척박한 땅을 일구느라 깊게 패인 아버지의 거친 손바닥에 세상에서 가장 눈부신 호강을 안겨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으로 입국하시기로 한 날 저와 남편은 곤히 잠든 쌍둥이들을 시어머니께 맡기고 이른 아침부터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렘을 안고 으리으리한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이 열리고 웅장한 입국장 홀로 걸어 나오시는 부모님의 모습은 제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파는 듯한 짙은 슬픔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보내드린 최고급 브랜드의 따뜻한 겨울 코트와 부드러운 가죽 구두로 한껏 멋을 내셨지만 화려한 1등석 서비스와 낯설고 거대한 공항의 규모에 압도된 듯 잔뜩 겁먹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목이 찢어져라 부르며 달려가 부모님의 마른 품에 안기는 순간 코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익숙한 고향. 흙냄새와 오래된 무명실 냄새에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굵은 눈물이 비오듯 쏟아지는 얼굴로 사위인 준호 씨를 보자마자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며 기겁을 하고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려는 남편의 투박한 손등을 당신의 갈라진 두 손으로 꽉 부여잡은 아버지는 연신 남편의 손등에 당신의 마른 입술을 깊게 맞추며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먹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고기 요리와 평생 처음 누워본 폭신하고 넓은 침대 좌석을 이야기하시며 세상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호강을 시켜주다니. 자네는 하늘이 우리 가족에게 내려준 신실한 천사일세라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아버지의 모습에 공항을 지나가던 수많은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몰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남편은 꿇어앉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꺼번에 커다란 품으로 와락 끌어안으며 오히려 자신에게 이렇게 훌륭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아이처럼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 가족은 눈부시게 푸른 부산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거대한 빌딩 크기의 초호화 럭셔리 크루즈 선상에 올랐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 위로 붉은 노을이 떨어지고 선상 갑판 위로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바닷바람에는 짜릿할 정도로 시원하고 청량한 소금기가 배어 있었고 잔잔한 파도 소리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클래식 음악과 섞여 황홀한 교향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최고급 바닷가재 요리와 진주알처럼 빛나는 캐비어를 난생 처음 맛보며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시는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에는 평생의 고단함이 모두 씻겨 내려간 듯한 맑고 평안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부모님이 푹신한 최고급 스위트룸 침대에서 곤히 잠드신 후 저와 남편은 칵테일 한 잔을 손에 들고 차가운 밤바람이 부는 선상 발코니에 나란히 기대어 섰습니다. 까만 바다 위로 부서지는 은빛 달빛을 말없이 바라보던 남편이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젖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처음 한국에 와서 낡고 추운 빌라 방바닥에서 덜덜 떨던 날. 기억나 마트에서 2만 원짜리 수박 한 통을 들었다 놨다 하며 눈물 찢던 당신 뒷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몰라. 남편의 덤덤한 고백에 제 눈동자에도 다시금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도록 재봉틀을 밟으며 한 달에 200만 원을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매캐한 먼지투성이 공장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단돈 100원이 아까워 발가락이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도 버스를 타지 않고 가파른 언덕길을 걸어 오르내리던 지독하게 가난했던 우리들의 초상화. 하지만 그 지독한 절망과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서로의 체온을 난로 삼아 꽁꽁 언 손을 녹여주던 우리의 끈끈한 사랑이 이토록 거대하고 단단한 행복의 성으로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동네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고 가장 많은 기부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다문화 가정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가난한 미혼모들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외국인 노동자 가정에 매달 제가 직접 만든 따뜻한 아기 옷과 적지 않은 생활비를 남몰래 후원하고 있습니다. 명절이면 시어머니가 가마솥 가득 푹 고아낸 뽀얀 사골국과 제가 만든 카자흐스탄 전통 양고기 만두를 이웃집 대문 앞에 다정하게 걸어두며 한국 특유의 끈끈하고 따뜻한 정을 널리 나누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이국 땅에 빈손으로 뚝 떨어져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겁쟁이 외국인 소녀는 이제 사랑하는 남편의 듬직한 아내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이의 강인한 어머니. 그리고 성공한 한 명의 사업가로서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시린 겨울의 끝에서 피어난 매화꽃이 가장 진한 향기를 품듯 가난과 시련이라는 척박한 토양을 뚫고 싹을 틔운 저희 가족의 사랑은 앞으로 어떤 거친 비바람이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거목이 되어 영원히 푸른 잎을 틔울 것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을 빕니다.